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밤부터는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6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파성에 매몰돼 잘못 판단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인사에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는 걸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 보상안에 대해 생색내기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과방위 등 국회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청문회보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대표도 불출석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사퇴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에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와 비위 의혹 속에 더 이상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퇴 결정이 책임의 피가 아닌 시시비비를 가려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6개월 만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의혹, 대한항공 제공 숙박권 이용 논란,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자녀의 업무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되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어젯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 간사 시절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결국 거취를 결단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가족들이 했던 여러 가지 갑질이나 또 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이런 거 감안하면 이건 원내대표의 사퇴를 떠나서 의원직 사퇴까지. 강선우 의원 측의 지방선거 당시 1억 원 수수 의혹과 이후 시의원 공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품 전달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반환이나 공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비리를 은폐하는 데 동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는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며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판단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논란에 대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비판해온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한 동시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이 내용은 법조팀 한솔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기자, 어제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 워낙 많았어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의혹은 크게 16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전달 사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이 반년 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 31건을 수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재판에 넘긴 인원은 김 여사를 포함해서 56명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로 무엇보다 이 김 여사가 이 영부인으로서 고가의 물품들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모두 7건인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디올 가방, 시계, 그림, 또 금거북이까지 약 4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 기간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정황이 대거 드러나면서 이른바 매관 매직 수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이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이런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김 여사에게 청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김 여사가 구속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겠죠. 네, 첫 대통령 순방에서부터 김 여사가 걸고 나온 6천만 원짜리 이른바 순방 목걸이가 큰 논란이 됐죠. 김 여사는 처음에는 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조품이다. 그 다음에는 모친 선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반전이 있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 직전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이 목걸이를 전달하고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목걸이 실물을 제출한 겁니다. 이에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은 게 맞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여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측이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한 샤넬 가방도 처음에는 김 여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는데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전 씨가 이 가방을 특검에 내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도 김 여사 부탁으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초에는 금품 수수를 부인했던 김 여사는 지난달에서야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방금 전에 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김 여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받은 사실들을 부인했던 이런 점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공분을 더 샀던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가방을 김 여사에게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검은 이를 당대표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규정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반박했고 사회적인 예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었다고 했는데 위법의 여부를 떠나서 고가 가방을 사회적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김 여사가 어느 정도 좀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가요? 네, 지금 여러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속도가 빠른 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금품 수수 액수가 좀 상당하잖아요. 수억 원에 이르는데 이게 향후 재판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금품 수수 부분을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보통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아니냐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거나 개입했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부부간의 일이라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경찰이 뇌물 혐의를 입증한다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모두 8개에 달합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고요. 여기에 내란 특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자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또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여러 개의 재판이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나요? 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입니다. 내년 1월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재판에선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핵심 혐의이자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내년 2월 중에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3대 특검 수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수사가 다 끝이 났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해서 모두 28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은 숙제도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 차담의 의혹 등 수사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많아서요. 이 많은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서 이제는 경찰의 몫이 됐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제2특검을 다시 출범시키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한솔 기자였습니다. 중국 네이멍구에서는 눈과 얼음을 이용한 이색 겨울 체험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움푹 팬 거대한 선 모양의 얼음 구조물. 체험 참가자들은 자동차를 몰고 지름 40m, 깊이 10m에 이르는 이 대형 얼음 솥에 들어가 회전 주행을 합니다. 야커스 씨는 자동차 성능 시험장을 관광과 결합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공간에 자동차 놀이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빙판 순환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색다른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它的雪道足够的宽，足够的长，所以呢，你在不同的车辆驾驶的过程当中，你可以去释放自己的驾驶乐趣和激情。 푸른 베이얼 지역의 얼음물 위에 누워있기 체험도 화제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지열로 인해 얼지 않은 강의 일부 구간에서 얼음물에 누워있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관광객들은 전용 방한복을 입고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강물 위에 누워 설산과 상고대에 둘러싸인 풍경을 감상합니다. 뉴욕의 지하철 개찰구 앞. 노란색 바탕에 파란 글씨가 새겨진 이 작은 교통카드는 뉴욕의 유명한 랜드마크만큼이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1994년 도입된 지하철 카드는 뉴욕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 무료 환승, 하루권과 주간권 도입, 각종 할인 요금제까지 지하철 카드는 뉴요커들의 이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You could go further afoot than you could go before. And for a lot of people, that was a really big deal. 그런데 이 노란 카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뉴욕시는 올해 마지막 날을 끝으로 이 지하철 카드를 공식 폐지하고 카드나 휴대전화를 개찰구에 대기만 하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Kind of part of my childhood was going away as well. Pros and cons, because I hated when it would expire and you'd have, 14 of them laying around the house. 뉴욕시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약 2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즐랜드 남동부 핀파마 지역. 어미를 잃고 구조돼 수의사의 손에서 자란 코알라 피글렛이 오랜 치료와 보호 끝에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알라 보호를 위해 애써온 활동가들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곳에 사는 코알라는 120여 마리, 산림개발로 이동 경로가 끊기면서 차량과 충돌해 이른바 로드킬을 당하거나 치명적 질병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65% of the koalas that were living here were not going to be with us for much longer, all of them infected with chlamydial disease. It's highly likely this site otherwise could have become a koala graveyard. 주정부는 코알라 개체수를 지키기 위해 서식지 복원뿐 아니라 개체수 모니터링과 지도화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We'll work to turn that around, hopefully by the middle of 2026, so that people can see the final strategy and what our goal is for the next 5, 10, 15 years. 호주 자연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 코알라.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줄어들던 코알라 개체수를 반전시킬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마현 이카호 온천에서는 온천수를 홀로 관리해온 관리인의 고령화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카호 온천 특유의 다갈색 온천수가 흐르는 수로에서 물때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온천 마을 전체에 공급되는 이 온천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71살 다무라 씨. 30년 넘게 이 일을 혼자 맡아왔습니다. 65を目標にしてやってきて、それで65過ぎて今70過ぎましたから。 400여 년 전 조성된 365개의 돌계단 아래로 흐르는 온천수는 각 여관에 전달됩니다. 관리인의 역할은 이 흐름이 막히지 않게 지키는 것, 말하자면 온천의 의사입니다. 별도 도면도 없고 온천수 구조는 그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온천마을 여관조합은 지역 가스회사에 주목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4월부터 다무라 씨에게 직원들을 보내 연수시키며 업무 승계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これ集まってるぞっつってやってみたら本当にちっちゃいのが詰まってたりとか。 이카호 온천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선택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연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벽 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조사한 결과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KBS가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연구팀은 주 40시간에서 46시간 정도로 야간 노동 상한을 둬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쿠팡 새벽 배송 뒤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숨진 고 정슬기 씨. 주 6일 하루 10시간 넘게 야간 근무를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 3, 4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졌으니까요. 지난달 새벽 배송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도 주 6일 평균 69시간을 일했습니다. 숨지기 직전엔 8일 연속 근무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당신들의 눈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택배기사 10명과 주간기사 4명의 심박수와 혈압 등 생체 지표를 측정해 건강 위험성을 따져본 겁니다. 조사 결과 수면 중엔 10% 이상 떨어져야 하는 혈압이 야간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더 높아지기도 했고 휴무 사흘 만에야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 심박수도 주간기사보다 야간기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새벽 배송 기사들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에서 46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간 노동은 한 달에 12번, 연속 4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배송 시한 압박과 야간 물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쿠팡 물류센터의 택배 노동자들과 같이 365일 지속적으로 장시간 야간 노동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해외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런 연구팀 제안을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배달하고 배달비를 받지 않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현장을 박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대학가에 배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70cm 높이의 직사각형 모양인 이 로봇은 사람과 장애물을 피하고 유튜브 배송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갈게요. 횡단보도 위치와 신호도 스스로 인식해 건넙니다.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객체 인식을 하고 사람이라던가 신호등을 좀 판단을 하고 좀 학습을 하고 건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송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목적지인 대학 연구실 앞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배달비가 없어 학생들은 판매 가격 그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 비용도 없고 배달비도 무료라서 대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가맹점주들은 일반 배달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배달 기사들의 사고 걱정도 없어 크게 반깁니다. 인공지능으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명사고나 어떠한 안전사고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첨단 로봇 도시 안산시는 수요가 많은 공단 지역에도 배달 로봇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AI 등 도시 산업 환경이 변화해 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방범 취약 지역에는 야간 순찰 로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서울시가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해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됩니다. 효소식품을 두고 장건강이나 효소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순위가 높은 효소 제품 11개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9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거나 과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체험기를 게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 식품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와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정보 조사에서 불법 펨토셀로 휴대전화는 물론 음성통화도 가로챌 수 있었다는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는 물론 음성통화도 가로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KT의 보안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족했다며 위약금 면제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데이터 암호화는 필수지만 KT 보안망은 불법 펨토셀에 그대로 뚫렸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첫 단계부터 불법 펨토셀이 끼어들면서 이를 방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성 ARS는 물론 SMS 문자까지 가로챌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탈취한 결제 인증 데이터에 이름과 생일 등의 정보가 결합되면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해커는 KT망에서 단말이 암호 설정을 하려고 했을 때 중간에서 방해하면 암호 없이도 연결이 된다는 허점을 알고 범행에 사용한 것입니다.
소액 결제를 위한 ARS와 SMS를 가로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은 일반적인 통화와 문자도 탈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이 모든 KT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결론 지은 이유입니다. 이를 근거로 KT가 안전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KT 서버 90여 대가 100여 종의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공개하면서도 소액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가 감염된 서버에서 나왔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T는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는데 이르면 오늘 보상안을 내놓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명절 특수가 거치며 지난달 소매 판매가 2달 만에 감소해 2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전달보다